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끝내지 못하고 모든 수사를 결국 검찰 몫으로 넘겼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특검 수사와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정치권의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박영수 특검이 윤시호를 불키기도 했고요. 발표를 하면서 국정농단 정경유착 실상을 밝혀야 하는데 다 이루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죠.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굳이 총점을 한번 매긴다면 저는 학점을 한 B0 정도 아마 줄 것 같습니다. 75 내지 80점. 근데 어제 이제 90일이 너무 좀 짧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다. 사실 90일이라는 석 달,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얼마든지 많은 조사와 많은 추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왜 그렇게 못했느냐? 그거는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대통령 측의 어떤 증인이라든지 비협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면 조사라든지 청와대 어떤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거부라든지 이런 철저한 비협조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한계를 띌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라든지 블랙리스트라든지 말이야 이런 부분도 안정금 수석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 부분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핵심적이었던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실패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세월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다면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좀 선방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B학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두화 변호사는 최진 부총장님은 이제 B학점 주셨습니다. 이 의원은 어떻게 좀? 네, 저는 이제 부총장님이니까 학점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학점을 매겨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미완의 성공이나 절반의 성공이란 표현을 하고 또 박영수 특검도 어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사실상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완벽하게 이제 끝을 맺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고 또 이 특검은 한 12번째 특검이라 그러는데 특정 사안이 아니라 좀 광범위한 이제 국정 전반에 걸친 사안이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적폐 청산이라든가 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또 일정 부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 수사와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도려냈는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수술을 한 건지는 이제 법원에서 밝혀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렇게 그 기부나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한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아쉬운 건요. 그 본인들과 관련된 그 검찰과 관련된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내부 인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법률 위반 사실이 없어서 영장이 기각된 건지 불구속 수사를 할 필요 정도밖에 없어서 기각됐는지 아니면 수사가 미진했는지가 아주 이제 큰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도 사실 이제 검찰에 계셨던 분들이나 검찰 현직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밝혀지지 않았고 조직의 논리로 또 밝혀지지 않은 게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법조인으로서 저는 제일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또 눈여겨볼 것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대상으로 최순실 씨와 함께 또 박 대통령을 공동 수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경제 공동체로 봤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그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보면은 공모를 했다 최순실과 대통령 이런 부분들이 13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성립을 해야 이 부분에 자신을 해야
이후에 뇌물죄라든지 모든 죄들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에 한 3달 가까이 뭐 평론을 하고 신문을 보고 방송을 하면서도 느낀 점이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의 어떤 심리적 의존 관계, 그다음에 경제적 의존 관계는 상당히 이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 최순실이 가 있는 동안에도 불과 한 2달 동안에 127회를 통화했다. 그 통화 대부분 관저에서 했다라는 부분은요. 하루에 서너 번씩 통화를 한다. 그럼 통화가 쉽게 연결이 안 됩니다. 통화 시도까지 합하면 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한 5번 정도씩은 하루에 통화를 했다. 국제전화를. 이거는 보통 인간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예지만은 최순실의 운전 기사를 10년 이상 했던 사람이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무슨 콩나물 대가리까지 다 챙겨준다라는 이런 참 민망한 이야기. 그리고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이가 추천했다는 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자잘한 것에 있어서 아주 큰 것까지 전방위로 대통령이 이렇게 챙겨주고 같이 서로 말이죠 연락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경제적 공동체다, 심리적 공동체가 이렇게 깊숙이 얽혀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퍼즐 한쪽이 비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앞으로의 법정 공방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유영하 변호사죠. 형사 사건 관련해서는 이분이 이제 대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사전에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한 부분은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재단 운영을 관여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재단과 관련해서 사익을 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리스트 작성이나 공무원 인사 조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또 삼성 관련 뇌물죄에 있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해서 정유라 씨를 언급하거나 승마 지원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거는 사실 참 저희가 안타까운 게 이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통령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제 같이 직접 일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부인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을 임기 중에 저희가 보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선 불편하죠. 그래서 아마 법정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증인의 증언만 갖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서류나 물증을 더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말 갖고만 판단하지는 않고요.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을 때 그럼 비서관이고 수석이니까 대통령 말씀이 더 맞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개개의 진술이 어떤 물증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의 진술과 어느 게 더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누가 더 이제 사실관계가 다른 사람들 주장하고 같고 그다음에 서류가 남아 있는데 그 서류에 이제 부합하는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익 공동체라는 거, 이익을 공유했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저희가 사실 선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이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할 건 이 뇌물죄에 관련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제 이익을 공유했다,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및 법률적인 쟁점이 이제 법정에서는 많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도 대통령과도 이제 사실 독대에서 무슨 말을 했네 이제 두 분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삼성과 현직 대통령 내지는 이제 전임 대통령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내년 2월 이후엔 다시 이 부분 갖고 이제 다시 재판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다툼을 벌이는 걸 지켜봐야 하는 저희는 마음이 좀 그렇죠. 제가 하나 잠깐 이제 법률적인 문제는 이제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심판할 거고요.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런 신뢰성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느낀 게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세월호 7월 7시간 문제 관련해서 비장은 무기라고 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3일 전에 1분짜리 동영상을 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되지
내지 않았던 비공개를 처음으로 공개를 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네. 대통령의 그 중대본 차량 돌진 사고를 냈거든요. 그 부분에 동영상을 내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헌법재판 그 대리인단들이 냈는데 그 뭐 아시다시피 언론 나왔지만 그게 바로 이제 주차 위반 딱지 받은 네. 사고인데 어떻게 대통령 대리인단이 16명인데 그 16명이 정말 연구하고 연구해서 마지막 내놓은 이 자료가 이렇게 불과 반나절 만에 말이죠. 사실이 아닌 걸 드러났고 그다음에 뭐 익히 아시겠지만 헌법재판 재판정에서 그렇게 거의 뭐 소동에 가까운 정도로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사실 상당히 저희들은 비전문가, 비법조인 입장에서는 참 걱정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법조인이신 이두하 변호사가 볼 때 나름대로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어떤 그런 면면도 보면은 나름대로 그 명망 있는 법조인들이실 텐데 그 대응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나 법조인들 눈으로 봐서도 좀 더 이제 그 저희가 변론을 할 때 사실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직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좀 더 이제 품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품격 있는 변론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권위가 있거든요. 이제 그 민주적인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국회 추천목, 대법원장의 추천목, 대통령이 지명하시는 목 이렇게 해서. 근데 이 헌법재판소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정말 1987년 민주화 헌법에서 이제 그 쟁취한 어떤 그 제도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개개인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그 변론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는 건 저희가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뭐 김평우 변호사님도 이제 변협 회장을 지내셨지만 이제 법조계에서도 호불호가 있죠. 그리고 조금 독특하신 분이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법조인들은 뭐 이제 명망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변론으로 보여드려야 되죠. 이제 개인의 뭐 평판이 문제가 아니라 변론을 하는 태도로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설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법조인들이 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아쉬운 부분은 대부분 사실관계라든가 이제 물증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부분은 아마 대통령과 원활한 이 소통이나 이렇게 변론 준비 과정이 그렇게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을 거고요. 또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자, 특검의 발표가 이제 오늘 이제 헌재가 이르면 오늘 이제 그 앞으로 선고 일자를 발표할 수도 있을 텐데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뭐 논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촛불 집회라는 보수 집회 진영에서 그동안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예정대로 한다, 안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큰 변화는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제 인용이 될 경우에 이후에 이거는 바로 이제 대선 돌풍이 이어지면서 대선 국민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과연 특검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위로받은 검찰이 남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건지 그건 좀 의문이고요. 대선 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물론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는 얻었지만 그래도 만약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의 인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인맥들,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연일 검찰에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검찰 수사가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아마도 국민 다수는 그다음 여론조사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이미 현재 판결은 하교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부 기정사실화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헌재가 박 대통령 사건의 그 선고 앞두고 나서 이제 평일을 보통 오전에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오후로 변경했다는 걸 놓고 이제 헌재 관계자는
오전보다는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것 때문이다. 근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10시부터 하면은 점심시간 전까지 2시간밖에 얘기 못 나누는데 이후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쟁점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탄핵 그 심리 평의 때보다는 쟁점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예. 사실관계도 복잡한 게 그때는 사실관계가 거의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하고 계셨는데 이게 그러면 이런 선거법 위반 사실이 그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거냐 아닌 거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쟁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논박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원래 탄핵 소추 사유는 뭐 10개가 넘는 데다가 이제 주심 재판관이 정리를 해도 5개 정도로 돼 있는 데다가 이게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지금 기소된 사람도 많고 지금 특검에서 뭐 수사 기록을 넘겼을 때 뭐 톤 트럭에 어느 정도고 뭐 분량이 어느 정도가 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니까요. 뭐 이게 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거나 한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아져서 그 재판관들끼리도 의견을 나눌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쟁점별로 우선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크신데요. 쟁점별로 정리하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진행된다면 또 사실 밖에서 기다리는 입장도 이렇게 복잡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의사가 다 일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조계에서 처음에 추측을 할 때는 만장일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고 소수 의견 자체가 이제 그 반대쪽 그죠? 이제 편의를 내렸으면 편결을 내렸을 때 그 반대되는 입장과 소수 의견이 일치하니까 그쪽으로 악용당할 이론이 논리가 악용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시도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아마 만장일치를 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엇갈리고 있는 평의 상황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제 그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소수 의견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만장일치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신의 소신을 갖고 있는 부분은 또 분들은 소수 의견을 꼭 남겨야겠다. 그 뭐 위원정당 해산,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할 때도 8대1로 돼서 소수 그렇죠. 의견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또 오히려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장일치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선고일이 10일이 유력한데요. 박 대통령 그렇습니다. 측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졸속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를 빌미로 또 판결 불복 이런 얘기까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또 처음에는 당초는 야당 이제 판결 불복의 그런 뉘앙스가 나와서 여론의 집중적인 이제 비판을 받고 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승복하기로.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죠.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용이 짜맞추기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각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점점 그게 내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지금은 그 전체 절차를 문제 삼는 각하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9명이 안 된다 말이지. 지금 8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다가 요번에 이제 이선혜 변호사를 이제 새로 후임을 하니까 요걸 다시 또 문제에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의 논리가 사실 궁색하다. 이런 법률을 했던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법조인들이 이렇게 궁색한 논리다. 우리 같은 빈 법조인들이 보더라도 말이죠. 마치 그 틈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면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심판할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야든 대통령 변호인단들이든 헌재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좀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 그 앞서서 오늘 그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탄핵 정국도 그렇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서 여론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 동향 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어떤 좀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좀 변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드 배치가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지금 네.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선거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좀 더 이렇게 빨리 사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와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실행을 빨리 옮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동북아의 상황이 뭐 북한도 최근에도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서 경제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혼란을 계속 끌 수는 없고 이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제 안보와 관련한 이슈가 저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정권 교체 열망이 더 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선거가 이제 5월에 이루어지든 12월에 이루어지든 언제 이루어지든 정권 교체 열망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드 배치가 이제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면서는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리의 지금 상황 이런 부분도 대선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네. 그 쟁점으로 현안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지금 예. 이 사드 문제가 우리 곧 실시된다면 그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로 보거든요. 네. 당장 사드 배치가 오늘 들어오면서 사드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논리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쫙 퍼질 겁니다. 예. 그래서 사드에 찬성하면 그건 보수, 반대하면 진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가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의외로 야권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안희정, 이기명 이렇게 후보들 토론하는 거 보면 3인 3색이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에 대해서 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야권은 분열을 가져오고 정치권 전체에도 보수와 진보 대결, 격돌로 갈 수 있다. 이건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자 아주 활화산이다. 이게 터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죠. 그래서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야당이나 어떤 여당의 지도자들 나와서 외교 안보에 관한 능력,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한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상당히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국민들은 좀 후보들의 외교안보 능력을 좀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대선 국면이 되면 안보 이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보수 측이 아닌 진보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특히 사드에 대한 입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 외교 안보에 관해서는 사실 진보와 보수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우리가 아직 있죠. 근데 그렇다면 중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선거 때는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 가능성이 어느 후보가 크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중도층이나 보수층 뭐 당연하지만 중도 중에서도 뭐 상당수가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인용할 땐 점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높은 편이 아닌가 좀 더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북한 문제가 계속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중국이 저렇게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는 게 꼭 우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중국이 너무나 중화주의나 아니면 그 자국 중심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강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진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에 100% 지지한다 이런 반응까지 내놨는데 이 전화 통화에 어떤 정치적 함의가 들어있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대통령의 대행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공백인 상태에서 뭔가 황교안 대행의
어떤 입지 이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또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지금 위기 속의 국방 외교 부분을 이끌어 나가는 한교안의 이미지 이 점에서 이제 본인은 플러스 효과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이 정부 특사를 미국으로 보내서 조율을 한다든지 또 중국 특히 중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더 거세지지 않도록 그 외교력을 좀 발휘할 그런 시점이다. 지금 황교안 총리는 대행은 정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떠나서 대행으로서 특히 총리로서 국정의 실무 총책임자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본인의 나중에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변수, 고려 이걸 최소화하고 정말 순수하게 국정의 책임자로서 길을 지금 가주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